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이 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은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했다며 반발하면서 수사 전부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은 매우 특이한 인사로 주목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보다 기수는 하나 아래지만 경기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이던 최동욱, 김진태 전 총장과는 연수원 같은 기수여서 서열을 고려하던 인사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거친 끝에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에 능숙하다고 설명했지만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참사로 남았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현 대전고검장. 당시 임명 과정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지휘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위 수사 권고와 관련해 세 사람 모두 반발하고 나서면서 수사 전부터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직전까지 경찰 수사 책임자에게 비위 정황을 확인했지만 문제 없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허위 보고하면은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수사방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거사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아직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경험 많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자, 이렇게 당시 경찰에 대해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휘 계통이 줄줄이 교체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인 4월에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경찰청 수사국 최고 책임자인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 수사 관련 부서장인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바뀐 겁니다. 당시 김학배 본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고 이어 수사국 2인자인 수사기획관 이세민 경무관이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직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좌천된 겁니다. 이 전 기획관은 결국 본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승진도 못한 채 지난 2016년 퇴직했습니다. 통상 인사가 11월에서 12월에 이루어져 당시는 정기 인사철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만큼 당시 김 전 차관 수사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당시 경정이었던 수사팀장도 지원부서로 발령났습니다. 외근 형사 경력이 대부분이었고 앞서 범죄정보과에서 범죄 첩보 수집 업무를 맡았는데 수사 지원부서로 발령난 건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또 함께 근무했던 경감도 일선 경찰서로 발령난 뒤 아직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 경찰들의 인사 불이익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이번에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이 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신만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곽 의원과 함께 청와대 인사검증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은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가 되려 질책만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여야 의원 간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자신만 문제 삼고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뺀 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곽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조응천 의원은 곽 의원의 지휘를 받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과제는 개편인가요? 인사검증 과정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당연히 같이 공고될 줄 알았는데 저로서도 좀 의외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류는 경찰 수사 외압이지 인사검증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추문 보고서를 올렸다가 윗선에서 되려 질책만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 설치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 사건 같은 권력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자가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청와대에 과도한 권력을 안기는 셈이라며 이번 논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딸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파탄으로 인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 본능 아닌가. 문다혜 씨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겠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이유서를 내놨지만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서 비서관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전 정권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고 후임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적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원 사퇴 보고서 작성과 표적 감사 혐의에 대해 국정농단 이후 새 정부가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채용 특혜 혐의의 경우 예전부터 후보자를 내정했던 관행으로 보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개입 증거가 명확하고 전직 장관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각 이유를 두고 관행이나 국정농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관행을 이유로 들어서 위법성인식이 낮다고 그 이유를 드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비서관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석 달 동안의 수사 결과 청와대 개입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 소환 조사 등 윗선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장관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 기준을 법원이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로선 적잖이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와 협의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도 참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수사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거라는 청와대의 반응은 결국은 김 전 장관이 기소될 거라는 예상을 포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 자기 사람 챙기기란 점에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속가내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검증하는 데 야당의 포화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함 사건 9주기를 맞아 추모 배지와 리본까지 준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대북관을 집중 따졌습니다. 특히 과거 SNS 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우리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 해병 사단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히자 하루 다음 날인 26일 날 페이스북에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으니라고 비판을 했어요.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 때문이라며 거듭 답변했지만 저희 입장은 확실하게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오히려 말 바꾸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북한 폭김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이것이야말로 후보자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지션 전략입니다. 후보자가 비난하던 그 전략이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통과 의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유족의 입을 빌려 일침을 날렸습니다. 어떠한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일을 처리해 나가실 건지. 지명 때부터 논란이 된 SNS 막말 역시 청문회 내내 의원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될 우리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청문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부적절한 과거 발언에 대해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성을 볼 때도 참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철 후보야말로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모두 발언에서 과거 SNS 논란에 사과한 김 후보자는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서도 반성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인 딸들이 서구원 때 예금을 보유해 논란이 됐던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하루 전날 세금을 지각 납부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박 후보자는 잘 몰랐다면서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31살인 둘째 딸이 예금 1억 8천여만 원,
26살인 셋째 딸이 2억여 원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나왔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증여세 등 6,500만 원을 납부했다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이제 경제 공동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부 저축하는데 도와주고 외갓집에서 받고 하던 것들을 쭉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게 증여다 아니다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 왔습니다. 영화배급협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월 350만 원씩 받은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금 누락 부분도 해명했습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기가 돼서 보니까 그게 또 증빙 자료나 그런 것이 또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재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청문회 전날해야 된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하기 전에 청문회 바로 전날 내셨어요. 정말 내기 싫은 거를 마지막에 내신 것 같아요. 언론 보도되고 장관 안 하셨으면 이제 후보가 아니었으면 안 냈을 텐데. 박사 과정을 야간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주장과 달리 근무 시간에 학교에 가고 또 연차를 썼다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104회 근무지 이탈하셨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징계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연차 등등을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떻든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CJ ENM 사회이사 이력으로 영화계에 반발을 사고 있는 박 후보자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은 문 후보자 장남이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도 적게 썼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만점을 받아 한국선급에 합격했다며 채용 특혜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의혹 제기라며 문 후보자를 지원했습니다. 현역 의원 신분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10여 차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고도 의정 활동을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모두 3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16차례는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면제를 받은 지역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로 구로구청 측은 의정활동으로 판단해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02년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고 2005년, 2015년, 2016년에는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 차례 법규 위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핑계로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갑질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밖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최근 5년 동안 신고한 소득이 33억 원이고 같은 기간 늘어난 재산이 9억 9천여만 원으로 1년 씀씀이가 평균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의혹과 다주택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매섭게 추궁해 저격수로도 불렸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야당이 각종 의혹을 소명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각종 청문회에서 이 자료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였던 박영선 장관 후보자로서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열리는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서울 용산 재개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는
큰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 신분인 박영선 진영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철저한 계획 범죄라고 보고 강도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혐의를 받는 34살 김다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길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외투 깃을 올려 스스로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죄송하고 제가 죄인들 받고 나가겠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겁만 주려 했는데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 예. 경찰은 그러나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선 살인 현장 은폐 때 주로 사용되는 표백제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수사 결과 김 씨가 1년 전부터 이 씨의 가족관계 정보를 캐냈고 피해자 자택 외부를 촬영했으며 차의 위치 추적기도 붙여 동선도 관찰했다는 겁니다. 범행 당일 새벽인 19년 2월 25일 02시 25경 피해자 주거지 주차된 피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수감된 이 씨가 불법적인 주식 거래 등으로 챙긴 막대한 돈을 부모에게 보관시켰을 것으로 보고 범죄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공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부산의 대학교 앞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져 여대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누구든 걸리면 살해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명에 놀란 행인이 뒤를 돌아보고는 달아납니다. 곧이어 건물에서 여러 명이 도망쳐 나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웅성성대길래 밖에 나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을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연예인 온 줄 알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경찰분들이 뛰어오셔가지고 건물 안에 혼자 있던 남성은 경찰을 발견한 뒤 흉기를 내리고 손을 듭니다. 난동을 부린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대생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다친 여대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누구든 걸리면 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흉기를 품고 돌아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회 불만도 많고 모든 게 이렇게 불만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싫은 거예요 지금. 그리 느껴진대요. 또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온순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경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남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강릉시 옥계면 해안도로 옆 3m 아래 바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19살 김모 군과 18살 이모 양 등 동해에 사는 10대 남녀 5명이 사망했습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아는 형의 이름으로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커브 구간에서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하며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숨진 10대 5명은 유명 카쉐어링 앱을 이용해서 이른바 공유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규정상 차를 빌릴 수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는 형, 지인을 통해서 차를 빌려 운전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원 기자입니다. 숨진 10대 5명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카쉐어링, 이른바 공유 자동차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업체의 휴대전화 앱입니다.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2001년에 태어나 아직 10대인 이들은 회원 가입 후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됩니다. 회원 가입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이제 차를 렌트해서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닌 것 같아요. 보험 문제가 있어서 만약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그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을 적용을 안 해주잖아요.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인 공유자동차는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직접 업체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차문을 열고 운전과 결제가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공유하면 운전 미숙자는 물론 만취 음주자도 차를 빌릴 수 있고 인증 방식을 악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자와 미성년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술에 취한 대학생이 공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3명이 숨졌습니다.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하는 거는 그 전화 주신 분한테 생년월일하고 성함 여쭤보는 게 다여서요. 그 고객님께서 맞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사실상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량 대여 시 문자 인증과 함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결제카드의 명의가 같아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KT 노조가 각각 채용 비리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홍문종 의원실 소속 전직 비서관들과 황창규 회장을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KT 전직 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발장을 손에 든 KT 노조 관계자가 검찰청사로 향합니다. 홍문종 의원 측근 4명의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에 나선 겁니다. 홍문종 의원이 미방위 상임위원장 시절에 2015년도 지역 지인 2명하고 비서관 출신 2명이 보좌관 출신 2명이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그 의혹의 제보가 들어왔고요. 당시 이동통신사 소관 상임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의 측근들을 특혜 채용해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KT는 경쟁사 합병과 방송규제법안 신설 등 민감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이 로비를 목적으로 경영 고문단을 운영한 점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에게 공식 업무도 맡기지 않은 채 20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KT 채용 비리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기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에는 당시 KT 인사 담당 임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상황. 이에 따라 채용 비리에서 시작한 KT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점점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USB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현직 판사가 100명이 넘는 데다가 일부는 초반부터 재판을 이유로 미루고 있어 재판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시 한번 2시간 넘는 열띤 셀프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의 핵심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불렸던 USB 증거 능력을 거론했습니다. 발표 자료까지 화면에 띄워가며 지난해 7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USB를 압수한 게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된 만큼 USB에서 발견된 8천여 건의 행정처 문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수색, 검증할 장소 등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에 기재된 것보다 포괄적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절차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 자체는 시인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온화한 태도로 경계 심리를 무장해제한 뒤 회유했다며 진솔하게 얘기한 걸 후회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메모를 요청할 정도로 영장을 상세히 읽었다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 등록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허위 등록한 상태였는데 외장 하드 자료를 옮긴 USB가 실제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간 것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증인으로 불러야 할 현직 판사만 100명이 넘는데 초반부터 재판 업무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연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예정된 법관들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반복될지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5시까지 가수 승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가수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1일에는 자신의 술집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앞서 성매매 알선과 마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2번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정보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네, 최근 정준영 씨 단톡방 사건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확인됐고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침묵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희가 기사 속에서도 보고 또 가끔 전화 인터뷰도 또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특히나 이제 비동의 촬영물 삭제 지원 부분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여성운동단체고요. 이런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사이버 공간 내에 발생하는 폭력을 직접 피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주요하게 뭐 촬영물 삭제부터 비롯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해왔습니다. 그럼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가요, 단체에서? 네, 맞습니다. 피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성폭력 대응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비동의 촬영물 삭제 지원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방금도 뭐 화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준영 씨 사건으로 이번 또 불법 촬영물 유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롭게 생긴 그런 폭력은 아니거든요. 네.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어떤 가해자가 공인이다 보니까 크게 공론화가 된 것이고요. 이거 한번 유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온라인 공간이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제3자가 함부로 쉽게 피해 종결을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황이 있습니다.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당국의 어떤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인이 가해자일 경우 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힘들거나 더 불리한 측면이 있나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 이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촬영물은 무슨 내용인지, 혹은 유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역시나 이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추측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지원자 입장에서 그 피해 여성이 굉장히 염려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 이 사이버 성폭력 혹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뜨거워지고 네. 있는데 최근에 또 모텔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건 여태까지 없었던 유형이라고 하는데 경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모텔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그 플래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플래시를 키운 다음에 객실 안에 불을 끕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오직 플래시 불빛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추시게 되면 렌즈는 유리 성분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SNS나 단체 대화방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욱 심각해지는 거겠죠? 네,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통계를 보았을 때에도 6, 7년 사이에 거의 14배가량의 신고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그리고 이런 촬영물들이 이제 공공현안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 외에도 개인 간 그룹 내에서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랬을 때 피해를 또 발견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최근에 센터로 접수된 사건들은 주로 어떤 유형들인가요? 저희 단체에서도 다양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지만 네. 이런 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동의 유포에 해당하는 피해가 48%였었거든요. 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접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동의. 네. 사실 이 불법 촬영물 영상에 찍혔다는 걸 당사자가 알아야지 신고도 하고 뭔가 대처를 할 텐데 당사자가 모르고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은 지인을 통해서나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가요? 맞습니다. 이 폭력의 특성이 본인이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인의 입장에서도 좀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인이 저희 단체에 연락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걸 또 알리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가 들어오고 지인이든 본인이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접수가 들어오고 나서 센터 측에서 어떤 대응과 또 이런 조사들을 해나가는 건가요? 그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일단 네. 상담을 근거로 해서 어디에 유포가 되었고 어떤 예. 촬영물인지를 파악한 뒤에 기본적인 삭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 여가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랑 연계로 협업을 하고 있는 정부랑도 중이에요. 협업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지원이 어려운 사례들을 저희 단체가 같이 연계하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면 수사 요청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수사 법률적인 지원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곳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을 제공하거나 심리 치료 같은 것들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이 영상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지인이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심코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단체 대화방 안에서 유포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 대화방 안에서 그 컨텐츠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나 혹은 가담한 사실이 적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내부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한 지점이긴 한데요. 만약에 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행법상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가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물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보는 것도 폭력이 맞습니다만 현행법상은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교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네. 예방 차원에서 좀 그런 접근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비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동의 없는 촬영물인데 이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행법상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뭐 소지에 대한 부분 혹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처벌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신고조차 못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들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단체 17년 통계를 비춰봤을 때 한 40% 정도가 겨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60%는 신고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성적인 촬영물을 경찰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추가적인 유포 피해를 또 두려워해야 하고 자신의 성적인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지점에서 신고 의지가 좀 많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난 1월에는 또 2달 전엔 불법 촬영 피해자 추모제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모제라는 건 어떤 의미의 행사였고 이 자리에선 좀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그동안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죽는다 혹은 자살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피해자들이 사실 존재하면서도 함부로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또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피해가 재생산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살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행사를 기획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도 문제지만 가장 또 아픈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만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최대한 많이 처벌할 수 있고 또 많은 유형들이 포괄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도 12월 달에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계가 명백하고요. 뭐 지금 현재 제시하는 행위라던가 합성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텔 그 생중계 사건 같은 경우도 가해자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청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대로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만 아직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계류 중이지만 어쨌든 강화된 법안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가 되더라도 가해자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몰래 찍히고 또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수사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특정이 어려우니 당연히 처벌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불법 촬영 유포를 막기 위한 대처, 뭐 처벌 강화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만 좀 더 예방적인 차원의 어떤 접근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해보시고 상담도 접수 받아보셨고 또 수사 당국과도 협조를 해보셨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세요? 사실 하나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요. 법제도적인 개선이라던가 형량 강화, 뭐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들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성이 자꾸만 성적으로 대상화돼서 소비되는 그런 문화라던가 이런 촬영물을 보아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들이 인식 개선을 통해서 교육이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나온 영상을 봤을 때 그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이런 뭐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사례가 접수된 게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런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일부 트라우마틱한 증상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의 영상이 더 유포될까 봐 혹은 누군가가 보았을까 봐에 대한 불안을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이 상품화되는 이러한 좀 뭐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지적을 하고 보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좀 더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는데요. 대부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일본의 불리한 역사적 사실은 아예 빼버리거나 교묘하게 책임을 비껴가는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넣고 행정구역상 일본 시마네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다른 교과서에는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가 된 적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엉터리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불법 점령에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기존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식의 기술이 드물지 않지만 새 검정 교과서에는 관련 설명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사진이나 지도 같은 시각적 자료도 많이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 왜곡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日本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 과거 침략 전쟁은 미화하거나 교묘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 침략 전쟁이라는 말 대신 대군을 보낸 것으로 적었습니다. 간토 대지진 때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기술하면서도 학살의 주체는 적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과 관련해선 힘든 노동이 있었다면서도 누가 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검정이 승인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용 12종, 앞으로 각 교육위원회와 학교별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 지필과 교육 내용의 법적 기준이 되는 초, 중, 고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2017년부터 차례로 못 박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결과로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됐고 이어서 내년과 후년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특화시킨 것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과 교과서의 그릇된 역사인식, 독도 영토 주권 침해 부당성을 수년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면서 일본은 올바른 역사 교육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촉구하고 교과서 문제로 양국의 화해와 동반자적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에 또다시 깊은 실망을 준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거듭된 시도에 관련 기관과 민간, 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에 복귀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공동위원회 출범과 JSA 자유왕래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당장 9.19 군사합의문의 날짜까지 못 박은 공동유해 발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방부는 적어도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깨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 전문 발굴 요원을 보내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최전방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비무장지대 GP 철수, 판문점 JSA 비무장화까지 남북 군 당국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문에 적힌 시간표를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습니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 역시 시간을 못 박은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정된 날짜에 맞추기 위해 우리 군은 지난 6일 100명 규모의 발굴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호응해 오면 언제든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20명가량의 전문 발굴 요원들을 보내
지뢰 제거와 함께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들으며 유해가 묻혀있을 만한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는 국군과 미군 등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인 만큼 비무장지대 출입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언제든 협조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문서를 적어도 우리가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남측만이라도 유해 발굴을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다 발견된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아직도 국군 전사자 유해 만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고 박재권 2등 중사를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은 지난 1953년 7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나이 23살. 60년 넘게 땅에 묻혀 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전술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이남 4녀 중 장남으로 여동생 2분은 생존해 있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고인을 현충원에 모시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군 전사자들을 발굴 잘 해가지고 가족 품에 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사 요충지인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기 위해 2주 동안이나 치열하게 펼쳐진 전투. 희생자가 많았던 만큼 국군과 연합군 등 수백 명의 유해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2등 중사처럼 비무장지대에 묻힌 참전 용사들을 찾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뢰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오늘 영열시간 박재권님을 발견했는데 본격적으로 남북이 잘 합의가 돼서 시작한다면 정말 많은 어떤 국군 전사자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늦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투 영웅들을 존경과 예우를 다해 모실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턴 모두가 LPG차를 사거나 또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LPG차를 모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충전소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 등에만 허용됐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타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7,300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LPG 차량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1리터에 797.4원으로 휘발유보다 40% 넘게 저렴했습니다.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일단 열비에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소입니다. 전국 LPG 충전소는 1,900여 곳으로 주유소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서울에는 고작 77곳뿐입니다. LPG 충전소에 대한 것들이 지방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큼 또 확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당장 살 수 있는 LPG 차량은 10여 종으로 SUV 모델은 없어 차량 선택폭이 좁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5만 원권 지폐가 10만 원권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수단 건수 가운데 자기압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0.6%였습니다.
5만 원권 발행 이전인 지난 2008년엔 14.4%를 차지했지만 10년 만에 크게 하락을 했고 금액별로 봐도 같은 기간 자기압 수표 비중은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자기압 수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지난해 48만 5천 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23.8% 줄었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 가운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은 8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해서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2,6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63.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5.2% 급등한 것으로 나이별로는 50대 이용률이 18.3% 늘어난 51.8%였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늘긴 했지만 13.1%에 그쳤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4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보면 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열리며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졸업 예정자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합니다. 네, 이렇게 올 수능 시험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아울러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 출제로 비난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는데 평가원장 발표 내용 이어서 듣겠습니다. 작년 수능 및 올해 모의 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여 난이도의 급변 없이 적정 난이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역시 전년과 같이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은 올해도 유지합니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도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도 수업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와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먹는 분유 가운데 수입 분유의 주요 영양 성분 함량이 국내 분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산과 수입 분유 6개씩을 조사한 결과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DHA 등의 함량에서 수입 제품이 국산보다 평균 5에서 5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유통에 표시된 영양 성분 함량도 국산은 평균 63종, 수입은 45종으로 국산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산 분유의 주요 영양 성분 함량이 수입 제품보다 높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김혜인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키우다 보면 황금변을 룬다, 또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유를 좀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모두 12개 제품을 비교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한 건가요? 네, 이번 조사에서 영아용 조제 분유의 주요 영양 성분 8종, 즉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성분인 칼슘, 인, 셀레늄, 그리고 DHA 함량을 비교하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 크로노박터,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3종 시험 등의 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영양 성분 비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국산과 수입을 나눠서 어떤 영양소, 아까 보니까 뭐 탄수화물도 있고 그렇던데요. 어떻게 좀 달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주요 영양 성분 8종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셀레늄, DHA 등 5종은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다소 높았고 네. 지방 함량은 국내와 수입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인 함량은 수입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 영하 시기에는 어떤 좀 영양소가 중요한 건가요? 영하 시기에는 모든 영양 성분이 사실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조제 분유에는 이 8종 저희가 이번에 8종의 시험 검사를 했지만 네. 이거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십 가지 중에서 특히 주요 영양 성분 같은 경우는 국내가 좀 더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인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부모들 뭐 성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까지 이제 분유통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정보들도 국내 제품이 더 많이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품마다 제공하고 있는 영양 성분 표시 정보의 경우에는 국내 제품의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해진 33종을 포함해서 평균 63종의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네.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평균 45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표시 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떤 영양 성분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는가도 뭐 관건이겠지만 또 몸에 좋지 않은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영아용 조제 분유의 미생물 시험 검사를 했는데요. 네. 위해 미생물 시험 검사 결과 전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 크로노박터,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3종은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중독균 세 가지 종류는 수입이건 국산이건 다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부 영양 성분의 경우는 실제 함량과 또 표시량의 차이도 크다고 하던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량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표시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들은 칼슘, 인,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이 표시량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셀레늄의 경우 실제 함량은 표시량보다 최대 370%까지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네. 이는 품질 관리 측면에서 다소 네.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 업체에 정확한 함량 표시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2개 제품 비교 결과는 수입과 국산에서 조금 국산이 우월하다.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아무래도 좀 머리 두뇌 발달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DHA 함량 따지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사실 현재 영아용 조제 분유의 DHA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 12개 중에서 네. 수입 제품 2개를 제외한 10개 제품에서는 모두 DHA가 확인이 됐는데요. 네. 100kcal당 12에서 27mg까지 확인이 됐고 평균 18mg 정도의 함량입니다. 네. 또한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2020년부터 영유아용 조제 분유에 DHA 첨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나 국내 영아용 조제 분유 기준에는 아직까지 DHA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영아용 조제 분유의 DHA 관련 기준 마련을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아니라 아이가 먹고 아이가 쓰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모들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로션 하나든지 뭐 내복 하나 같은 경우도 좀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유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게 좀 골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좀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할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사실 분유를 고를 때 뭐 가격이 비싸다고 좋거나 혹은 특정 성분 함량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과잉 섭취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는 조제 분유의 영양 성분 권장 기준을 범위로 설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분유를 고를 때도 무작정적으로 어떤 성분이 많다거나 해서 고르다기보다도 아이의 체질이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의 함량 등을 이제 제품별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유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활용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도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악화 같은 민생 경제의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 등을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년 예산안을 짤 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하에 4개의 분야, 즉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하여 내년에 추진되는 정부 사업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물론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써야 할 재정이 올해보다 7.3%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인 469조 5천억여 원을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503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 예산이 300조 원에서 400조 원이 되는데 6년이 걸렸던 걸 고려하면 400조 원에서 500조 원이 되는 데는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의무 지출이 아닌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규모를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량 지출 10% 절감을 목표로 기존 재량 지출의 절감 계획을 우선으로 수립해서 신규 소요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수립해볼 생각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해 오는 9월 초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10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짠 정부가 1분기도 지나지 않아 추가로 나라 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와 함께 9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추경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가와 시중의 돈 흐름 관리를 책임지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가세했습니다. 추경 지금 10조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GDP 저들이 한 0.5% 수준 될 겁니다. 아마 그쯤이면 물론 성장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추경 편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추경은 1조 원 수준이면 가능하며 이미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본 예산 규모가 2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추경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를 때 어떤 재정이 역할을 하는 거지.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돈만 더 투입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큰 충격에 빠뜨려질 수 있다.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일자리 대책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성장 대책 등을 담은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단위 추경을 검토 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을 강조하며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미 정부 재정 정책이 확장적이라고 지적하고 미세먼지 대책은 예비비 범위 내에서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1분기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력 제품인 반도체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수출 악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결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실적 전망을 공시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환경이 예상보다 더 나빠져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다시 한 번의 어닝 쇼크를 공식화한 건데 삼성전자가 결산도 끝나기 전에 실적 전망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예고까지 할 정도로 실적이 나빠진 건 최근 반도체 가격의 급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기기 전체 수출액 변동을 말하는 수출 금액 지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0%나 급락했습니다. 물량도 9% 가까이 줄며 양과 질 모두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전기, 전자기기가 휘청거리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의 금액 기준 수출 지수도 1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세계 경기 악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갈수록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길게는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 등을 볼 때 아마도 하반기 중에 전반적인 수출 개선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대책에 더해 전통적 주력 수출 산업의 아성을 뛰어넘을 만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연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 동안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에게 45조 원짜리 대형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이탈리아에게는 3조 원이 넘는 통 큰 선물을 주고 현대판 실크로드인 1대1로 사업 참여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개선문에서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과 문화교류, 클린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수십 건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400억 달러, 약 45조 원 규모의 경협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프랑스 에어버스로부터 290대의 A3250S, 10대의 A3550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월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보다 계약 규모가 대폭 커진 것으로 에어버스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프랑스산 냉동닭 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n matière d'agroalimentaire, les progrès ont été importants avec la levée de l'embargo sur le bœuf, suivi aujourd'hui de la levée de l'embargo sur la volaille.
시 주석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원화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一个团结的、强盛的欧洲，符合我们所支持的世界多极化。 마크롱 대통령은 두 나라가 공동 투자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정부 간 협약은 중국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이번 유럽 순방 첫 방문 국가인 이탈리아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선물을 안기고 1대1로 프로젝트 참여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이 유럽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며 강력 비판하는 등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공략에 유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09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진 전남 장흥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재연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입니다. 해동명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를 침탈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적살한 안중근 의사를 가리킵니다. 문중 돈을 수거하셔가지고 사당을 건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있으니까 조그맣게 지어졌어요. 돈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자흥 유림들하고 논의가 되어가지고 또 재건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955년 정부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안의사 후손들이 위패를 모신 장흥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재연됐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항일 의병의 후손과 지역 주민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장흥에서는 해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에 맞춰 3.1 독립운동 재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향 장흥에서도 독립의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만세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 독립 선열들의 뜻을 이어나가고 안중근 의사의 순국 정신, 애국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에서도 일본인까지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안의사 추모 활동을 해온 일본 사립중학교 교사 등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1980년대 말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허영만 작가의 대표작 오한강이 25년 만에 독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허영만 작가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만화의 주인공이 겪은 이념의 극한 대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허 작가를 이규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허영만 화백이 김수영 작가와 함께 만든 오한강은 해방에서 1987년 6.29 선언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다룬 만화책입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아래에서 금기시됐던 시위 장면과 고문 등 민주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은 물론 북한 인공기까지 담아 출간 당시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대여율 1위. 그리고 저기 연대 쪽 신촌에서 얘기 나오는 거가 대학생 필독서. 거기 이제 데모하는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 허영만도 운동권에 있었을 거다. 반공 만화를 그려달라는 안기부의 요구에 당국의 간섭을 배제해달라는 소신을 관철한 뒤 월간지 만화 강정에 연재하게 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를 달았죠. 다 끝날 때까지 간섭을 절대 하지 마라. 오케이 하고 그래갖고 연재를 시작한 거예요.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고통을 겪은 화가 이강토 부자를 주인공으로 분단의 현실을 재조명해 첫 이데올로기 만화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작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남북 화해 시대를 앞두고 여전히 이념의 극한 대립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때쯤은 좀 정리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시간상. 근데 아직도 정리 안 돼가지고 무슨 뭐 이쪽이 낫네 저쪽이 낫네 그러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25년 만에 복권에 맞춰
독서의 밀리의 서재가 태극단과 손잡고 기획 전시와 함께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고 가디언 출판사는 오한강을 5권으로 묶어 다음 달 중순 정식 출간할 예정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 재선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주총을 앞두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열리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반대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96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73년 실록을 국보로 지정할 당시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2016년 알게 된 뒤 2년 동안 소재지 파악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기관과 대학에서 96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발견된 실록 중에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전해지는 적상산 사고본 실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입 주식 브로커가 작전 설계자를 만나 돈맛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그린 한국 영화 돈이 세계 13개국에 판매됐습니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이 작품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전 세계 13개국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배급사 측은 또 돈이 지난 21일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데 이어 다음 달엔 대만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차례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9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스프링 쇼케이스 코리안 페스트 부문에도 초청됐습니다.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서 30년간 이렇게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죠? 산업단지 분야에 받았습니다.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당시에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2주택으로의 신분이 있었고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월 18일 이전까지 3채를 보유하셨어요. 3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거는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지금 구입 시하고 가격을 보면은 분당 상록은 1억 5천에 했는데 지금 10억이 되고 잠실헬스는 3억 천인데 13억이 되고 세종 펜트하우스는 6억 8천이었습니다. 요거는 실거래가 인근 실거래 가격이 최근 게 없어서 17년 5월 가격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5억 차액. 그래서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이나 잠실 집을 매각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2008년 당시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아니 그러면은 가장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은 제가 둔감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네, 3월 26일 오늘 안중근 의사 109주기 추모식이 서울 남산에서 열렸습니다. 후손은 물론이고 5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유언 낭독, 또 헌화 등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진 속 3명을 포함해서 일본인들 20여 명도 참석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속의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으로 언급되지만 이들이 여러 자료를 확인해가며 안중근 의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설치한 동상에서 또 오류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는 변명보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바로 잡는 일은 작은 일 하나라도 정교해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매일 순환하는 깨끗한 물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의 맛과 향이 그대로. 물이 순수할수록 커피 향은 더 깊어집니다. 커피 얼음 정수기 휘카페.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